안녕하십니까. 채널을 다시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근 후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아이를 돌보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부모님과 형이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세 분, 내일부터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 이름은 박민준. 올해 나이 38세입니다. 저는 건설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로 일하며 1년 내내 이른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합니다. 공사장의 먼지, 드릴 소리,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에도 익숙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에도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수가 적고 차분하며 웬만한 일은 다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라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란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집안이 평화롭고 가족들이 즐겁다면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죠. 제 아내 김지연은 저보다 5살 어립니다. 지연이는 원래 유치원 교사였는데 성격이 온화하고 조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봐 늘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8개월이 지나 한창 칭얼대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며 낮에는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시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 밑은 애석해진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번이나 지연이에게 사람을 쓰거나 며칠이라도 처가에 아이를 맡기고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그저 웃으며 아직은 괜찮아, 여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빠듯한 살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약 2달 전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께서 서울에 잠시 올라와 머물게 되셨습니다. 몇 달째 실직 상태인 형 박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골 생활이 따분하기도 하고 이참에 민호 일자리도 알아볼 겸 올라가시겠다고 했죠.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민호 형은 제 친형이니까요. 그날 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다가가 조금만 고생해줘. 내가 잘 해결할게. 라고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지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어른 3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식사 준비도 빨래도 청소도 몇 배는 더 많아질 테고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조용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제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이 눈에 띄게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있기 일쑤였고 벗어놓은 옷은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으며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는데도 아무도 데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지연이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유난히 칭얼대서 어머니가 좀 피곤하셔서 형이 막 외출했다 돌아와서 미처 치우지 못했다고 핑계를 댔죠. 하지만 남자는 다른 일에는 둔감할 수 있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는 모습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다들 낯선 환경에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그럴 거라고,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원래 꼼꼼하고 부지런하니 조금 일이 늘어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조금 편하게 지내시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지금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날 오후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래처와의 회의가 연기되었고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공사장도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를 위해 과일과 영양죽 한 통을 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지연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아이를 받아 안아 그녀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편히 먹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이 쉴 대로 쉰 아이가 끊어질 듯 울어대는 소리. 부모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이가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끓고 있는 찌개 냄비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으로 앞머리가 젖어 있었고 아이가 칭얼대며 묻힌 것인지 가슴 앞쪽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열기와 당황스러움으로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며 두 발을 허둥댔고 너무 오래 울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달래면서 끓어 넘치는 찌개 냄비를 피하고 발로는 길을 막고 있는 의자를 밀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쥔 듯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며 가끔씩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 형은 소파에 길게 누워 한쪽 다리를 팔걸이에 올린 채 쉴 새 없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아내가 부엌에서 정신없이 허둥대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단 한 명도 5분이라도 아이를 받아주겠다며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차갑고 오히려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과일 봉지와 영양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들었고 아버지도 곁눈질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호 형은 방해받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부터 세 분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4명의 어른들 사이의 공기는 만지면 부서질 듯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누구더러 나가라고? 방금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웃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칼날처럼 날카롭고 새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도 깜빡하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들었지만 늘 참고 침묵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답하던 아들이 감히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할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민호 형도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제가 수년 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장가 갔다고 형제도 안 보이나 보지. 돈 몇 푼 번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아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국자를 쥔 채 눈가는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곧 큰일이 벌어질 것을 알기에 그녀는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아내 분노는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유리컵이 탁 소리를 낼 정도로 세게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내리치듯
무거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 내가 널 낳고 이만큼 키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날더러 나가라고? 네가 인간이냐?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목소리를 낮추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보아왔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마저 할게. 정말 괜찮아. 그녀의 괜찮아라는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손발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조용히 아내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도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얼굴은 빨갛고 목덜미는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지연이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쉬어. 내가 할게. 단지 그 몇 마디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로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쟤는 며느리야. 저런 일 하는 게 당연하지. 어느 집 며느리가 밥도 안 하고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누구도 제 아내를 하녀처럼 부릴 권리는 없습니다. 아마 저 자신도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더니 이내 이 집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라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하녀라고? 내가 네 아버지랑 여기 와서 지내는데 밥 몇 끼 차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제 이 집에서는 내 마누라만 귀하고 내 부모는 짐이냐? 민호 형이 그 말을 듣고 기름을 부뜩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다 저 여자 때문이지. 뒤에서 저 여자가 부추기지 않았으면 민준이가 감히 저런 식으로 말하겠어? 저는 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 내 안에 끌어들이지 마. 민호 형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저 여자가 시집 온 날부터 넌 변했어. 예전에는 시키는 대로 다 하더니 이제는 가족들한테 가시를 세우잖아. 남자가 마누라한테 휘둘리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는 마지막 몇 마디에 일부러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그동안 애써 사소한 일이라고 외면해왔던 그들의 진짜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세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누가 부추긴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뭐가 선을 넘는 건지 제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선을 넘어? 네가 지금 내 부모 앞에서 할 소리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부모님이시니까 제가 아직 여기 서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이었으면 오늘까지 이 집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입만 열면 이 집, 저 집 하는데 이 집이 뭐 내 돈으로 산 거라도 되냐? 여기에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뭐라도 있어서 주인 행세야? 민호 형이 즉시 도전적인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렇게 잘난 척이야? 네가 한 달에 몇 푼 버는 걸로 이 집 식구들 다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바로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서글퍼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3년 할부로 겨우 다 갚은 소파, 설 전에 새로 바꾼 벽걸이 TV, 밤낮 없이 돌아가는 에어컨, 그리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가족끼리는 너무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로 그 가족들이 저에게 돈이 얼마나 많다고 잘난 척이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금 더 꽉 안고 못을 박듯 한 글자씩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집, 이 돈, 전부 제가 낸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몇 마디 말다툼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긴 시간 동안 제가 몇 번이고 눈 감아 주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작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 모든 것을 오늘 이 순간으로 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을, 도대체 언제부터 모든 것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잊고 있던 과거의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일부러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들처럼 말입니다. 부모님과 민호 형이 여행 가방을 끌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시골이 너무 답답해서 1, 2주만 잠시 머물다 가겠다고요. 어머니는 웃으며 내 아버지가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손주 보면서 좀 쉬게 하려고. 민호도 이참에 일자리 구해야지. 남자가 언제까지 실업자로 있을 수는 없잖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을 치우고 새 침구로 바꾸고 선풍기를 하나 더 사고 식구가 늘어 불편할까봐 큰 밥솥까지 새로 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시니 자식인 내가 모셔야 한다. 하지만 그 일 2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어느덧 한 달이 그리고 2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골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호 형 역시 말했던 것과는 달리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후에는 잠시 외출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와 밤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상은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였습니다. 첫 주부터 어머니는 지연이의 육아 방식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 많은 어른의 조언이 아니라 마치 지연이가 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듯한 비난과 강요였습니다. 지연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어머니는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않으면 벌은 나빠져. 나중에는 하루 종일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할 거다. 지연이가 의사가 알려준 대로 정확히 분유를 타면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애 망쳐. 애는 좀 울려야 버릇이 잡히는 거야. 하루는 아이가 겨우 20분쯤 잠들었을 때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저 아이를 안고 달랠 뿐이었고 어머니는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낮에 저렇게 많이 자면 밤에 또 안 자고 보채겠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가 옛날 방식에 익숙해서 그러려니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도 어머니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늘 그랬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반박하지 않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입술을 깨물고 참아 넘겼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민호 형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무료 숙박업소처럼 여겼고 제 아내를 자신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형 커피 한 잔만 타줘. 식사를 마치면 그릇은 식탁에 그대로 두고 과일 껍질은 소파 옆에 버렸으며 벗은 옷은 소파 팔걸이에 걸쳐 놓았습니다. 하루는 점심때 지연이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다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점심 다 됐어? 형 배고프다. 빨리 좀 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제가 넌지시 한마디 하려고 할 때마다
형은 어른이 어린애 봐주듯 웃으며 넘겼습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가 열이 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몸이 불덩이 같았고 열이 잠시 내렸다가도 금세 다시 올랐습니다. 지연이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느라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일찍 공사장에 나가야 해서 새벽 일시까지만 아내 곁을 지키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지연이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 사온 음식을 드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정해진 시간에 차를 드셔야 했으며 민호 형은 눈을 뜨자마자 라면이나 국수 없어?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아내는 눈 밑이 통하고 피곤함에 손을 떨면서도 끓는 물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전에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네에 누워 새근사근 잠든 손주를 보더니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저렇게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들어? 그 말을 들은 지연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분명하게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탓하지 마세요. 아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뜬 눈으로 밤을 가서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언짢은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아내 편을 너무 드는구나. 애 키우는 여자가 그깟 일로 생색내면 쓰나.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말을 더 섞어봐야 싸움만 되겠지. 라는 낡은 생각이 또다시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준비를 돕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지연이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 준비부터 장보기, 재료 손질, 설거지까지 그리고 온 가족의 빨랫감이 바구니에 가득 쌓이면 어머니는 턱짓으로 말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김에 이것도 같이 해. 더러워진 이불, 수건, 사용한 컵들이 그대로 방치되었고 모두들 지연이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듯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민호 형의 셔츠를 손빨래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세탁기보다 손빨래가 더 좋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것만 마저 하고 금방 나갈게. 그 미소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아내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피로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것은 지연이가 단 한 번도 저에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부모님 흉을 보지도 시아주버니를 탓하지도 서럽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참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방에 들어가 아이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나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조금씩 그림자 같은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해서 가족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눈감아준다면 언젠가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지연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두려움대로 한 사람이 모든 잦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결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은 대신 비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가장 만만한 대상은 언제나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고 아내에게로 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늘 집안이 이토록 엉망이 된 것이 모두 지연이가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이라는 듯 날카롭고 증오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에게 손가락질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부추겼지?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날부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
내가 처음부터 내 얼굴 보고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들은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이 구겨지도록 두 손을 꽉 쥔 채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민준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여웠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가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다시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를 받으려고 다가오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그녀를 그 자리에 못 박으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변호할 자신감조차 잃어버린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호 형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헛웃음을 치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민준아, 계속 제 편 들 거냐? 저런 여자는 단순하지 않아. 겉으로는 착한 척, 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가득하다고. 직접적으로 부추기지 않았더라도 울고불고 불쌍한 척해서 네가 가족들한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지. 그는 지연이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이 없는 여자는 분명 연기하고 있을 거라는 경멸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형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형, 할 말 다 했어? 제 말은 짧고 간결했지만 거실을 몇 초간 침묵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민호 형에게 그런 말투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형제간에 너무 나를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선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와 합세하여 제 아내를 궁지로 모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형은 잠시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는 쟤 같은 인간들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여자들은 조용할수록 더 무서운 법이야. 저는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 생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 형이 어떻게 사는지는 형 자유지만 내 아내는 형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마 제가 확고하게 지연이의 편을 드는 모습이 가족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겁니다. 상황은 즉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앉아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턱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분노와 냉기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저 여자를 선택한다면 나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 말은 망치처럼 거실 중앙에 내리꽂혔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 형은 입꼬리를 올린 채 제가 이번에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일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주 짧은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아프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수십 년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바로 제 옆 부엌 한쪽에 서 있는 지연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진 채 두 손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내일부터 이 집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옳고 그름을 선택할 뿐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목소리를 낮추고 사과하고 집안의 화목을 위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제 인내는 제 아내에게 아주 작은 공정함조차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연이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아내는 하녀가 아닙니다. 하녀오신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고 지연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강한 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때로는 사실을 정확히 명명해야만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하루 3끼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사사건건 잔소리와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진다면 그게 무급 가사도우미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히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잠시 말을 더듬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버릇없이 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오신 날부터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지연이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저도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른이시니 스스로 선을 지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호 형조차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 모두가 애써 덮어두었던 커튼을 제가 단번에 걷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지연이는 이 모든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저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말을 뱉은 이상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채 눈물만 글썽이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가 침묵한다면 저는 그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순간에도 계속 침묵한다면 저는 그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제가 마침내 똑바로 서자 가족 모두가 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거실 옆 작은 요람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새근사근 숨만 내쉬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이불을 아이의 배까지 덮어주고 다시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말을 섞을수록 서로를 헐뜯을 구실만 만들 뿐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경계선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그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부터 민호 형까지 한 사람씩 차례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밀쳐진 것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을 때마다 늘 사용하던 익숙한 방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좀 보세요. 내가 이만큼 키워놓은 아들이 이제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이런 불효자식이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어머니는 무릎을 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주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저렇게 우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했습니다. 저런 연극 같은 울음에 마음을 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란을 피우자 민호 형이 즉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컵이 튀어오르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좋아, 나간다 나가. 다 낡아빠진 집 가지고 궁궐이라도 되는 줄 아나.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 나한테 형이라고 부를 생각도 하지 마.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협박은 남에게나 통할지 몰라도 그 순간에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단지 자신이 누리던 혜택을 빼앗긴 것에 분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소리치지도 민호 형처럼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어둡게 굳은 채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오히려 고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너 같은 아들은 없는 셈 치겠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려왔지만 처음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 오후 그들이 쏟아낸 말들이 저를 더 이상 아픔조차 느끼기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그때 지연이가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저에게만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나는 괜찮으니까. 단지 그 몇 마디에 목이 꽉 메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칠 대로 내몰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이 순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연이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두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깨지는 것, 제가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처음으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안 괜찮아. 지연이는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온 가족 앞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를 제 곁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우리 부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까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녀가 제 말을 똑똑히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흐느끼며 가끔씩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고 민호 형은 방으로 들어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해두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고 지연이가 얼굴을 씻고 차갑게 식은 죽이라도 몇 숟갈 뜰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도 서로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집 전체를 뒤덮었고 조금만 세게 숨을 쉬어도 모든 것이 다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아주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아이 옆에 잠시 누워 있다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형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불길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지연이는 아이를 안고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수면등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몇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아마 오후에 민호 형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처음으로 이 집의 모든 것을 심지어 돈 문제까지도 똑바로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씩 내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머리를 식힐 겸 가볍게 보기 시작했지만 보면 볼수록 눈이 한 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상한 날짜에 돈이 빠져나간 기록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역을 확인하고 한 달 전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심장이 갑자기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돈을 송금하거나 사용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함께 살면서 생긴 갈등이나 아내를 힘들게 한 문제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제 눈빛마저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눈은 마치 한번 깜빡이면 저 숫자들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지연이와 아이가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수면등 아래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져야 할 그 풍경이 그날 밤은 오히려 저를 더 춥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저는 직접 보지 않았다면 평생 믿지 못했을 사실을 막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은행 앱을 열고 지난 2달간의 거래 내역을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나 보다, 내가 잊어버린 지출이 있었겠지 라며 스스로를 억지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잘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총 7번의 송금 기록이 있었고 매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니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저를 더 등골 오싹하게 만든 것은 수취인 이름이 전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계좌였다는 점입니다. 친구도 거래처도 양가 가족 중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각 거래의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모든 순간은 정확히 제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공사 현장에서 진척 상황을 점검하던 오전이었고, 또 다른 날은 거래처와 회의를 하던 중이었으며, 또 다른 날은 집에서 급히 샤워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러 나가던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은 보통 책상 위나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의 일치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가 방심하는 틈을 아주 치밀하게 노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몇 번 제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한 번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주 사진 좀 보자.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누르겠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날에는 제 스마트폰을 들고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눈이 나빠서 통 보이질 않네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속 좁게 느껴질까 걱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기억들을 하나로 맞춰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함정은 교묘한 계략이나 복잡한 속임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가장 방심하는 부분을 정확히 이용하기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 예전에 쓰던 구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 기기는 예전에 업무용 이메일과 은행 알림을 연동해 두었던 것인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켜고 메일함에 들어가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예상대로 스팸 메일함과 동기화된 메일함에는 OTP 인증번호 알림 이메일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제주 스마트폰에서는 삭제되었지만 동기화가 늦어 이곳에는 흔적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저는 각 메일을 열어 은행 앱의 거래 시간과 대조했습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기억이 틀린 것도 시스템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OTP를 받고 그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형 스마트폰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만약 돈이 필요했다면, 빌려달라고 했다면 그들은 제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이 없는 지갑에서 돈을 빼가듯 몰래 돈을 인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용이었고 계산이었으며 저의 신뢰를 짓밟아도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허점을 노려 한입 베어 물려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인지 증거를 찾아야 한다. 거실 구석에 설치해 두었던 소형 카메라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잠시 일하다 그만둔 가사 도우미 때문에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니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은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그것이 이제 와서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저장 앱을 열어 돈이 빠져나간 시간대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화면이 몇 초간 로딩되더니 약 일주일 전 어느 평일 오후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고 TV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아주 재빠르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몇 초 후 민호 형이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바싹 붙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이 무언가 숫자를 읽는 것처럼 움직였고 그들 뒤편에서는 아버지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놀라지도 말리지도 않은 채 그저 아주 차갑고 간결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빨리 보내. 제 오면 읽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단순히 스마트폰을 만져본 것이라면 민호 형이 그렇게 바싹 붙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민호 형이 그냥 뭔가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면 아버지가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되고 역할이 분담되고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형이 인증번호를 읽고 아버지가 시간을 살피는 세 사람이 모두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시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제 아내가 정신없이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영상을 다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지연이를 이 집의 하녀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저를 단순히 짐을 짊어져야 할 아들이나 동생으로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집은 지갑이었고 저는 걸어 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필요하면 뺏쓰고 부족하면 가져가고 묻지도 존중하지도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벌었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는 까맣게 변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이새로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좋아. 당신들이 이 지경까지 만들고 싶었다면 나도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양치하고 옷을 갈아입고 빵 몇 조각으로 아침을 때운 뒤 차키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이상한 거래 내역에 대해 묻지도 부모님이나 민호 형을 평소보다 더 오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더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일부러 지갑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잔돈 몇 푼과 어젯밤에 이미 거래를 정지시켜둔 보조 신용카드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무심한 습관처럼 보이게 행동했습니다. 문을 등지고 나서는 순간의 눈빛마저도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집을 나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스마트폰에 떴습니다. 저는 공사장 근처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즉시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호 형이 방에서 나와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니 곧장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지갑을 열고 아주 자연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익숙해서 결코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옆에 서서 마치 망을 보는 사람처럼 현관문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협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스티어링 휠을 쥔 두 손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민호 형은 지갑의 모든 칸을 뒤졌지만 감나가는 것이 없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지갑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짜증과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뱉었습니다. 이 자식, 요즘 야가졌네. 그 말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기도 전에 어머니가 즉시 차갑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밤에 지연이한테 분유값이라도 달라고 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게서 돈을 빼내지 못하자 이제는 제 아내의 비상금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챙겨준 돈과 아이 돌잔치 때 받은 축의금을 따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아이 분유나 약값처럼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 돈 역시 그저 뺏을 수 있는 또 다른 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차 안에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대신 그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오후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서 이제부터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이 감정이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게 하자.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밖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돌아가면 그들이 또다시 입을 다물고 평범한 가족인 척 연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에 앉아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연이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몹시 칭얼댔습니다. 아마 오후의 더위와 낮잠을 설친 탓에 계속해서 칭얼대다 깜짝 놀라 깨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대충 묶은 머리는 몇 가닥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등을 토닥이며 가끔씩 몸을 숙여 떨어진 손수건이나 젖병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영수증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앞으로 곧장 걸어가 높지는 않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00만 원만 다오. 내 아버지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데 병원에서 독촉이 왔다. 아이를 안고 있던 지연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큰 현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아기 돈인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파에 앉아있던 민호 형이 퍽 소리가 나게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아기 돈은 무슨, 이 집에서 몇 달 동안 너 먹여주고 재워준 건 생각 안 해?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제 아내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작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돈은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어머니가 즉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비상금 모으는 여자는 남편 무시하는 여자야. 애 하나 낳았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니? 이 집에서 밥 먹고 전기 쓰고 물 쓰는 건 누가 대주는데? 정작 필요할 때 조금 내놓으라니까 그 표정이야? 저는 차 안에서 가슴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를 달래면서 궁지에 몰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함 소리에 놀라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이는 허둥지둥 아이의 등을 토닥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으며 마치 그들에게 닿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 끝에 몰렸을 때 그녀는 마침내 목이 맨 목소리로 듣는 사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작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집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고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사람처럼 집 중앙에 서서 붉어진 눈으로 울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톨의 인내심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으로 곧장 걸어가 그녀의 손에 들린 영수증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가 반응하기도 전에 저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고 지연이의 어깨를 감싸 제 등 뒤로 물러서게 한 뒤 한 사람씩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아내 돈에 단 한 푼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날 밤으로 이 집에서 쫓아낼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영수증 조각을 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늘 참고 말을 고르던 아들이 오늘 감히 이 지경까지 일을 벌일 줄은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 형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대가 선 채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마누라한테 미쳐서 눈이 멀었구나.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어? 그의 손가락이 제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반걸음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힘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멈칫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마, 형. 형은 그럴 자격 없어. 그 말에 민호 형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얼굴이 더욱 시뻘개졌습니다. 그가 다시 달려들려던 순간 아버지가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늘 듣던 익숙한 고함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목소리만 들으면 저는 자동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대담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함 뒤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버지의 위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지로 굴복시키려는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보자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고 어젯밤에 미리 편집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 속 거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어머니가 다가와 그것을 집어듭니다. 몇 초 후 민호 형이 방에서 나와 옆에 바싹 붙어 숫자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편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낮고 간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빨리 보내. 제 오면 읽고요. 아주 짧은 영상이었지만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가장 먼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한 번 본 거야.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자신도 서글프게 들리는 마른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형이 지금 코미디 연기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그 말을 끝내고
아무도 끼어들 틈을 주지 않은 채 서류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둔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유리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에는 제가 직접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 수취인 계좌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돈 전부 합쳐서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단 한 푼도 제가 아는 돈이 없고 단 한 번도 누가 제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 보시죠. 민호 형은 서류들을 몇 초간 쳐다보더니 궁지에 몰린 자의 마지막 발악처럼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가져갔다. 어쩔래. 내가 내 형이야. 어릴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데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아까워하냐?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소리내어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거실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형이 나한테 뭘 양보했는데? 도박하는 버릇? 아니면 빌부터 사는 습관? 그것도 아니면 동생 돈 뜯어 쓰는 뻔뻔함? 민호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은 나보다 한 살 많지만 단 한 번이라도 형답게 행동한 적 있어? 진짜 형이라면 재수 씨가 부엌에서 아이 안고 우는 걸 보면서 커피 타령이나 하진 않아. 진짜 형이라면 동생 몰래 OTP 훔쳐보면서 돈이나 빼돌리진 않는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민호 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 불효자식, 너는 근본도 없는 놈이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마누라 말만 듣고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그녀는 또다시 지연이를 끌어들였습니다. 마치 지연이 탓을 하면 가족 모두의 죄가 저절로 씻겨나가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내 쪽으로 캔 돌아섰습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안고 벽에 기댄 채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숨 막히도록 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똑바로 가리키며 가족 모두가 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한 적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 아내를 대한 방식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번에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못을 박듯 한 글자씩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이니까 참았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생겨도 서로 맞춰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 돈을 훔치고 이제는 제 아내한테 아이 분유값까지 뜯어내려고 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사람씩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오직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계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옆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크게 떴지만 아까와 같은 위압적인 기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자신이 형이라고 소리치던 민호 형은 모든 것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는 듯 이를 악물고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돌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울부짖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납처럼 무거운 얼굴로 침묵했고 가끔씩 저를 휙 쳐다보았다가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민호 형도 더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TV도 끈 채 소파에 앉아 계속해서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거실은 온통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밖에서 본다면 폭풍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 서 있는 저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것은 잘못을 깨달은 침묵이 아니라 다음 수를 계산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살면서 저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형 같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서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 역시 몇 마디 말에 정신을 차릴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침묵할수록 저는 무언가 억눌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조용할수록 더 숨 막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아 지연이가 죽을 먹게 하고 아이를 재운 뒤 한동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참 바라보던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차라리 우리가 그냥 분가해서 사는 건 어때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부터 이어진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침묵이 제 마음을 조금도 가볍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저를 걱정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방문 잘 잠그고 있어. 오늘 밤은 내가 거실 소파에서 잘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연이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 밖에 나가지 마요.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바로 저기잖아. 내가 지키고 있을게. 사실 그때 저는 잠을 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 그들이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얇은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눕는 척했습니다. 집안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잠시 후 공간 전체가 끈적한 정적에 잠겼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방 안에서 아이가 가끔씩 뒤척이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반쯤 감은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이제 아무 일도 없으려나 생각하던 바로 그때 부엌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그리고 의자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저는 몇 초 더 기다렸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거실 제사상 쪽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다가가 식당과 복도를 가르는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민호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밤이 너무 고요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현금으로 안 되면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땅이라도 팔아요. 어차피 민준이 저 자식 지금 마음 약해져 있으니까 보증서라고 구슬리면 넘어올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빚이 너무 크잖아. 만약에 민준이가 네가 사채까지 썼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해? 단 그 한마디에 목덜미부터 등골까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3천만 원은 단순히 용돈을 쓰거나 자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민호 형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나 은행에 진 빚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였습니다. 형이 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떡해요. 원래는 제 돈으로 조금씩 메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다고요. 그놈들이 매일같이 독촉하는데 제때 돈 못 막으면 진짜로 팔목 잘라버릴 놈들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맹목적인 자식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친아들이 끌려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웃들이 알게 될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제가 고통받거나 제 아내와 아이가 위험에 처할 것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낮고 제가 듣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쟤는 동생이다. 형을 구해야지. 정 안 되면 지연이더러 집문서라도 가져오라고 해. 걔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벽 뒤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수년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비를 맞고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현장들의 대가였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를 안고 저를 기다리던 밤들이었고 쇼핑도 여가도 포기하며 아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아내와 아이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 이 집은 단지 형의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걔들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마치 낡은 가구를 이야기하듯 가볍게 들렸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 가슴이 돌덩이에 짓눌리는 듯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서류를 꽉 쥐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압박해야지. 좋게 말해서 안 되면 강하게 나가야지. 일단 민호부터 살리고 봐야 해. 좋게 말해서 안 되면 강하게 나간다. 그 네 글자가 칼날처럼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밤의 침묵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더 깊은 궁지로 몰아넣을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1분만 더 서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심장은 고통스럽게 쿵쾅거렸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이토록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에게 기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빨아먹으려 했습니다. 제 돈, 노력, 인내심, 그리고 이제는 제 집과 아내, 아이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친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어두운 밤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제가 물러선다면 그 대가를 치를 사람은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바로 지연이와 제 아이,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지키려 했던 이 작은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기다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민호 형의 빚더미에 제 아내와 아이까지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계획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제가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상대방이 먼저 조급하게 덫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세수를 마치고 지연이가 일어났는지 보러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에 아버지가 거실 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함치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위압적으로 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점잖은, 듣는 사람의 경계심을 일부러 허물려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마치 미리 울기라도 한 듯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호 형은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만 봐도 오늘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게 들렸지만 실제로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라. 내 형이 사업 자금 좀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임시 보증 서류일 뿐이다.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는 마치 휴가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서 있다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금 마련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용대출 신청서, 자산담보 확인서,
그리고 채무 변제 책임을 명시한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민호 형의 빚은 제 이름과도 엮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 본 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던지지도 세게 내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 자신도 낯설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이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이 즉시 시뻘개졌습니다. 아까의 점잖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상대로 이 집에서 배신당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저라는 듯 가슴을 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형을 길바닥에서 죽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그녀는 울면서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애원뿐만 아니라 협박도 섞여 있었습니다. 걔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희 부부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피를 나눈 형제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니? 저는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의 무게를 제게 떠넘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만약 민호 형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모두 제게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민호 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인지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형이 부탁할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이 위기만 넘기면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형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젯밤이었다면 분노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그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만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저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꺼내려던 순간 민호 형의 스마트폰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벨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는 발신자를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고 그는 감히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벨소리가 끊긴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사람이 우르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쾅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곧이어 거칠고 사나운 남자의 목소리가 집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민호 문 열어. 더 숨으면 이 집 박살 내버릴 줄 알아. 단 그 한마디에 집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침실에서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이가 아이를 달래는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살려줘. 네, 형 좀 살려줘. 걔들이 진짜로 왔어. 어젯밤에는 지연이에게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려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팔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더 이상 위험 있는 가장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 중앙에 굳은 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대문을 쳐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적나라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앞에는 보증 서류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 민호 형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는 어젯밤 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던 가족들이 이제는 당연히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듯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대문을 보았다가 다시 눈앞의 얼굴들을 하나씩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음모, 모든 계산, 피를 나눈 형제, 어려울 때 돕는 가족,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들. 이제 그 모든 위선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무서우신가요? 어머니는 몸을 떨었고 민호 형은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한테서 구원을 바라신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그 순간 밖에서 쾅 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몇 명의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진짜 비극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3명의 남자가 검은 폭풍처럼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덩치가 크고 목에 문신이 있었으며 손에는 헬멧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마디만 더하면 누구든 그 헬멧으로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뒤따르는 2명은 눈을 사납게 번뜩이며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선두의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박민호 어디 있어? 더 숨으면 다리 분질러 버릴 줄 알아.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형은 뒷걸음질 치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뻔뻔함은 온데간데 없고 궁지에 몰린 자의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 있던 남자가 헛웃음을 치며 바닥에 껌을 뱉었습니다. 시간은 무슨. 원금 1억에 이자가 붙어서 이제 1억 5천이야.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침실에서 아이가 고함 소리에 놀라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저는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침실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깡패들과 제 아내와 아이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아이의 흐느낌과 지연이의 떨리는 손길만으로도 지금 제가 절대 그들을 한 발짝도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거실을 한 바퀴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모님과 움츠러든 민호 형을 지나 제게 멈췄습니다. 아마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똑바로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턱짓으로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동생이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 많다며 대신 갚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은 빌린 사람이 갚는 겁니다. 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잖아. 안 갚으면 다 같이 책임져야지. 그는 말하면서 헬멧으로 손바닥을 가볍게 치며 침실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그 행동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제 아내와 아이일 테니까요. 그제야 아버지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제게 돌아서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서명해. 지금 형 안 구하면 우리 다 죽어. 그 말을 듣고 등골을 따라 아주 이상한 감각이 흘렀습니다. 아픔도 분노도 아닌 차가움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눈에 제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았을 때의 차가움. 어젯밤에는 지연이에게 집문서를 내놓으라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는 저를 보증인으로 만들려던 사람들이, 이제 깡패들이 들이닥치자마자 제게 하는 첫마디는 여전히 서명회였습니다. 누구도 제 아내와 아이가 무서워하는지는 묻지 않았고 우는 아이가 받을 충격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저를 방패막이로 삼아 민호 형을 구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도 가슴에 돌덩이가 박힌 듯 무겁게 느껴지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형을 구하면 제 아내와 아이는 누가 구합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깡패들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아수라장에서 감히 그런 질문을 되던질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집에 빚을 졌으니 네가 갚아야지. 그 말에 저는 정말로 멈칫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아주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그들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결코 꺼내지 않았던 그것.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제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수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마침내 터져 나오듯 그녀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는 주워온 자식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넌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거야. 집안은 마치 보이지 않는 폭탄이 터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침실에서 지연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주워온 자식이라는 말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제사 때 술에 취한 친척의 말을 우연히 듣고 혼자서 조용히 조각들을 맞춰가며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이후로 집안의 누구도 감히 제 면전에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침묵했기에 저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남기를, 아들의 의무를 다하기를,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살면 나은 정과 기른 정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친아들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해지자 그 커튼은 무자비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제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 인내, 희생은 결국 이제 은혜를 갚을 때라는 단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민호 형을, 그리고 거실을 가로막고 서 있는 3명의 남자를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독선, 불공정, 그리고 계산의 가장 깊은 핵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너는 주워온 자식이야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는 모두 빨려나간 듯 텅 비어버렸습니다. 3명의 깡패마저 멈칫하며 돈보다 더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은 듯 제 얼굴과 부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민호 형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굴렸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침실에서는 지연이가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크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메마른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하셨네요.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충격을 받거나 부정하거나 미친 듯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픔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삼켰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가 그들을 위해 지키려 했던 마지막 존중을 오늘 그들 스스로가 제 목에 겨누는 칼로 사용할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침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아이를 안고 문턱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낮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단지 그들이 이걸 핑계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세울 줄은 몰랐을 뿐이야. 지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왜 제가 부모님의 자존심 상하는 말에 그토록 침묵했는지를, 왜 제가 이 집에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묵묵히 참아왔는지를. 저는 다시 앞을 보며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친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오게 됐죠.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 살며 두 분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고 민호 형을 형이라 부르며 자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피하거나 입양하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것은 오늘 저를 가족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 그 사실을 꺼내 들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그때서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방금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침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충격받은 아들의 외침이 아니라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똑똑히 보았기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2등을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더 잘해야만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고 먼 곳의 공사 현장으로 가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입양아는 더 착실하게,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렸고 집안에 고칠 것이 있으면 제가 해결했습니다. 민호 형이 사고를 치면 제가 조용히 뒷수습을 할 바랬습니다. 형이 실직 상태로 집에서 빈둥거릴 때도 전기세, 수도세, 식비, 아버지 약값, 어머니 용돈까지 전부 제가 냈습니다. 어머니가 반박하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친절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널 키워줬으니 넌 말을 잘 들어야 한다였고 좀 더 크니 넌 뭐든지 형한테 양보해야 한다였죠.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내가 돈을 벌었으니 집에 가져와야 한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느 집에나 편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틀렸더군요. 어머니는 더 이상 억울한 척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캐쳐들고 적나라한 증오가 담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넌 친아들이 아니잖아. 당연히 재산은 민호한테 줘야지. 누구한테 주겠어. 네가 번 돈은 이 집에 가져오는 게 사람 된 도리야. 내가 널 이만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걸 돌려받을 권리도 없다는 거니.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염산처럼 제 얼굴에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나 체면은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가족 간의 사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아들을 위한 수익을 내야 하는 투자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민호 형은 어머니가 모든 것을 밝히자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몇 년을 먹고 자랐는데 이제 내가 필요하다면 네가 갚아야지. 네가 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넌 길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졌을 거야. 저는 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보다 1살 많은 그 남자의 얼굴에서 형제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질투와 의존, 그리고 제가 이룬 모든 것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탐욕만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 형부터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까지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다른 2사람의 고함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제 자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저는 그냥 걸어다니는 지갑이었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거실을 가로막고 서 있는 3명의 깡패에게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차갑게 보였을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목소리가 아주 평온하고 고르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빚은 저들의 것입니다. 용건이 있다면 당사자와 해결하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팽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마지막 희망 한 조각으로 붙들고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3명의 깡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사연으로 번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돈 혹은 끌고 갈 사람만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왼쪽에 서 있던 남자가 가장 먼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 민호 형의 멱살을 잡고 집 중앙으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민호 형은 비틀거리다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남자가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연극은 끝났어. 오늘 돈 없으면 사람이라도 데려간다. 민호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아, 네가 안 구해주면 나 죽어. 들었어? 나 진짜 죽는다고. 그것은 더 이상 형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가 살기 위해 누구에게든 매달리는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호 형 앞에서 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지도 말리지도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마 바로 그 침묵이 민호 형을 더 두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그의 문제를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가 달려들기도 전에 아버지가 저조차 멈칫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부탁이다. 이번 한 번만 쟤 좀 살려줘.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깡패들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마 방금 전까지 위험을 지키던 남자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남자를 보며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동정심으로 변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스스로 그 감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애원하던 얼굴을 들고 저를 쳐다보았고 그 순간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빠르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네가 서명 안 하면 나는 이놈들한테 네가 빚을 갚기로 했다고 말할 거다. 저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가워서 깡패들조차 저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방금 무릎 꿇고 애원하던 사람이 바로 다음 순간 다른 사람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토록 뻔뻔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으면서 협박을 하시는군요. 제가 아직도 옛날의 어린애로 보이십니까? 그 말에 아버지는 굳어버렸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어 팔을 잡아 끌고 제 가슴에 펜을 찔러 넣었습니다. 서명해. 당장. 안 하면 나를 원망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 같았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으르렁거리는 남자들이 가득한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와 제 곁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는 서명하지 않아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멈칫했습니다. 수년간 침묵하고 참고 고개 숙이던 며느리가 감히 이 순간에 끼어들 줄은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아이를 더 꽉 껴안고 시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요. 빚을 진 사람은 두 분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마치 따기처럼 가족들의 얼굴에 내리꽂혔습니다.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고 민호 형은 닥쳐 라고 소리쳤지만 이전과 같은 위세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아팠습니다. 늘 참고 살던 그녀가 마침내 남편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고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녀가 강해져야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물러선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곁에 서 있는 이 여자와 아이까지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기울여 지연이와 아이를 제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거실을 가로막고 서 있는 3명의 남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가족, 정말 재밌네. 근데 우리는 연극 볼 시간 없어. 결론은 돈 어디 있냐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하나를 누르고 귀에 대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명확히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과 서류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경찰 제복을 입은 2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3명의 깡패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제가 어젯밤부터 준비해둔 모든 것을 경찰관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은행 거래 내역서, 어머니와 형이 제 스마트폰을 만지던 영상, 그리고 그들이 저를 협박하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강탈 및 불법 계약 강요 행위로 신고합니다. 방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제 자신도 낯설 만큼 차가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단지 올바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민호 형은 마침내 진짜 공포에 질려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형이 잘못했어.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과 제 스마트폰을 누가 사용했는지, 그리고 저와 무관한 빚에 대한 보증을 강요받은 사실까지 전부 조사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3명의 깡패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빚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협박이 있었는지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덩치 큰 남자는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고 떠나기 전 민호 형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3일 준다. 그때까지 돈 못 갚으면 다시 온다. 그들이 떠나자 집안의 공기는 가라앉는 대신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으며 민호 형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몇 가지 절차를 안내하고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산이나 증오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붕괴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짐 챙겨.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자. 제 말이 끝나자 지연이는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속에서 저는 제 아내가 더 이상 이 집의 어떤 것도 붙잡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지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그들 역시 더 이상 저를 붙잡을 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집을 떠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족이라고 부르려 애썼던 어떤 장소에서 걸어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지연이가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앞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리고 아내를 돌아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지 당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한 걸 후회할 뿐이야. 그날 밤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임시로 구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던 집보다 훨씬 좁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부모님과 형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 그 다음에는 애원, 그리고 다시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상처받을 사람은 제 아내와 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아이는 일찍 잠들고 지연이는 아이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방, 노란 조명, 창밖으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이라는 곳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비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더 이상 몰래 울지 않고 아이가 고함 소리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지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토닥이며 피곤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깰까봐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세 사람뿐이야.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들어 있던 아이가 뒤척이며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무심코 건드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길러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참고 짊어지고 물러서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란 누군가를 태삼매는 족쇄가 아니며 탐욕과 편애의 도구가 되기 위한 이유도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용기 내어 지켜주면 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을